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이 날씨를 보면은 정말 습하고 무덥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방이 잘 된 차에서 내리면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인데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국회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갖가지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였습니다. 발의만 했지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드는 느낌이 저러다가 말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는 보좌진 증발 사태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있잖아요. 제가 한 30년 들여다봤는데도 참 진짜 재밌어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예. 네,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예. 네, 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보좌진들 정확하게 그 숫자를 좀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그 서영교 의원의 그 가족 보좌진 문제가 터진 지난달 21일이죠. 예. 이후에 일단 국회 사무처에 그 접수된 보좌진 면직 신청 건수 어제까지 2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을 것 같다고 하죠. 이 대부분 그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 보좌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새누리당에서만 그 박윤숙 의원 이외에도 그 김명현, 한선교, 박대출, 송석준, 강석진, 이완영 의원 등 7명 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그 채용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서영교 그 추미애 의원과 그 서영고 의원에 이어서 이 추미애 의원과 그 안호영 의원이 추가로 친인척을 이제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걸 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은 이제 서로 이 맞교환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주 그 발상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 내 친척을 당신이 보좌관을 써주면 당신 친척을 내가 보좌관을 써주겠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맞트레이드 이제. 그렇죠. 저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 돌릴지 거의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막아봐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그만두게 하고 무슨 법안 발의하고 해봤자 또 무슨 이 꼼수가 나타나요. 네, 이제 의원 보좌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든 이 좀 국회의장이 직접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참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어떻게 막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떤 국회의원을 친인척으로 뒀다고 해서 보좌관이 못 되게 하는 것도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국회 이 정치판이 하도 이 모양이 이 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나올 수 있을지. 우리 그 정치 문화하고 같이 가야 될 일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네, 그 더민주 그 당무감사원 어제 그 전체 일을 갖고 예. 서영교 의원에 대한 그 중징계를 이제 그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구체적인 그 징계 수위는 그 더민주 그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죠. 네, 지금 현재 더민주의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그 중징계로는 제명 혹은 당원 자격 정지인데. 이 당 지도부가 서영교 의원에게 그 자진 탈당을 이제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윤리심판원에서도 이 자진 탈당을 권유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
어제 아무튼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근데 자진 탈당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니까 당의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권유할 나올 수는 생각이 있겠죠. 없을 텐데. 그건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서영교 의원의 가족을 또 맹 비난했던 새누리당. 아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한대요 이쪽은? 박명재 새누리당 그 사무총장 어제 이제 부랴부랴 그 진상조사 후에 그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의원들에게는 그 친인척 보좌진 현황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가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또 그 보좌진 임용 시 그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그 8촌인의 친인척 채용을 이제 금지하는 법을 지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났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트레이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네.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그 지방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자신의 친인척을 지역관리용으로 지역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채용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트레이드는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다른 경우는 마트레이드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여야 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하는데 근데 전 왜 여기 이렇게 감동이 안 되죠? 네, 글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근데 합의했다는 게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의원 체포 동의안이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그 표결을 하지 못하면 지금은 그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규정을 이제 없애야 하는데 그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하죠. 예.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정진석,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상호, 국민의당 그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제 초청을 해서 어제 그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장 그 직속에 그 국회의원 그 특권 내려놓기 그 자문기구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 어제 회동에서는 이제 그 정 의장이 제안한 이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도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안철수 측근 간에 암투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결국이니까 이번에 그 리베이트 의혹이 암투 때문에 벌어졌다 이걸 인정하는 바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갈등, 암투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그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당내 알력살, 즉 그 안철수 전 대표 측근 세력의 그 암투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는 그 파벌이나 이 파벌적 행동을 절대로 그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리베이트 사건이 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측근 간의 그 알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이런 한간의 이야기들을 이제 사실상 그 시인한 셈이 됐는데요. 이 박지원 대표 또 그 비대위는 일단 그 내부 인사로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아주 큰 일을 본의 아니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척 보좌진 채용 논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친척 물론 우리 민 의원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글쎄, 공적 공간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수행이랄지 회계랄지 이런 경우는 의원의 프라이버시 또 일정한 책임성 같은 것이 좀 담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적인 공간에서는 사적인 것이 실제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 보좌관의 채용은 전적으로 의원 개인의 결정에 근거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임명, 해임 모든 것이 이제 전적으로 의원의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적인 기준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채용 이것이 의원들 권한이다 이러는데 사실 보좌진들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정 상임위 아주 오랫동안 근무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종의 입법 보좌진이라고 해서 보좌진 풀 제도를 하면은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보좌진에 있어서의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가 4년을 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좌진 풀제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그때 의석수랄지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갖고 4년이라고 하는 임기 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국회가 우리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한 지금 9년 됐고 예산정책처는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만 별도의 기부를 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의 그 입법을 갖다가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각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4만 건의 회신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누적건으로. 아마 예정처는 더 많은 것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예정처와 입법조사처를 별도로 발전시키고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일정한 기준을 갖다가 도입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어떤 그 경쟁도 있고 또 집념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보좌진을 갖다 꾸리느냐 그리고 그분들하고 얼마나 팀워크를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어떤 성적표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경쟁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인척 뽑은 사람들은 성적표는 포기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지역구 관리하는 사람. 네, 정책보좌관은 이제 전체 우리 보좌진 중에 정책팀을 몇 %를 구성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방향으로 되게 성적표로 나오죠. 전체가 한 8명, 9명 된다고 했을 때 정책팀을 한 절반 이상 꾸리게 되면 그만큼 좋은 입법, 좋은 정책, 좋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서영교 의원 덕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들이 막 복물 터듯이 나옵니다. 예?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동결,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 국회 시작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그냥 법안 발의만 되고 자동 폐기됐던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안 줘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 구성 당시에 대개 여야가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이제 보여주기식 그 입법을 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어느새 또 잊혀지고.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국회의장이 주도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별도의 어떤 특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 특위는 아마 상상컨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야가 추천하는 그 외부의 그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표결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번 연내 정기국회 내에 늦어도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입법부에 특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전관예우, 현관비리라고 하는 사법부의 그 특권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아주 오래된 과제이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반드시 이 특위가 결론을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된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사직동 팀 같은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니었나요? 아, 그거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르죠. 예. 어떻게 다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청와대 친인척을 포함하여 청와대 또 그때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은 민정팀의 청와대 민정팀의 지시를 받는 사정기구이죠. 공식성은 덜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 10여 년 동안 얘기해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 판사 검사들의 어떤 자기 식구 봐주기 성역화되어 있는 거 포함하여 국회의원이나 하여간 청와대 고위 장관 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전담 수사처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죠. 우선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를 갖다가 차제에 단절하자는 것이며 그 부수적인 이익으로 정관용 현관비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인 이용 이런 것을 근절하자 이런 취지죠. 자, 그리고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정무위시죠, 그죠? 네. 이 정무위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대우조선 해양 문제 이거죠, 그죠? 예. 조선 선박산업의 구조조정 그동안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 지경까지 이른 원인과 책임이 무엇이었고 또 한국의 전반적인 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이며 현재 그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상태 등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조조정 현안이고 여기서 정무위, 기재위, 환경노동위 각각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절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서배관 회의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조사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저께 우리 야당 간사들이 기재위 정무위 합동 기자회견을 해서 국정조사 촉구를 했고요. 오늘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한 100여 명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국정조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조사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손실을 끼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 정부의 그동안 컨트롤 타워의 문제, 또 구책은행의 역할의 문제, 또 우리 대우조선 등의 그 방만한 경영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에 대한 구상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한 문제. 이번에 자본 확충 펀드라고 해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을 조달하는데 이것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대량 실업, 대량 해고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입니다. 근데 그동안 청문회 요구를 했죠, 저희가. 근데 청문회는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되면 4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발의하게 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병두 의원께서는 당대표 출마 준비는 안 하세요? 예.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불평등 양극화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 우리나라의 또 가버넌스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치를 바꿀 필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하실 생각이 조금은 있으시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네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겠습니다.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예,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금요일 아침,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좀 많은 날 아침인데 지금 시각 7시 37분 09초 지나고 있거든요. 자, 출근길 막 시작됐을 텐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픽대로가 잠실철교 부근 그리고 청담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이제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까지 아직까지는 짧은 구간에서만 정체가 이어집니다. 나란히 가는 안양천로에도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지니까 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 새누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저기 김 의원님도 친인척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뭐 어느 집이든 친인척이 많죠. 있겠습니다. 근데 고용은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실상 이 정치인들이 특히 이 친인척 채용의 유혹에 참 빠지기 쉽죠. 네. 뭐 아무래도 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 이 정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일은 이렇게 뭐 집안 사람들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삼선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런 보좌진 채용을 다 공채로 했죠. 아, 그러셨구나. 그게 사실 원칙이죠. 근데 이제, 아니,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친척 고용하셨던 의원분들 중에서는, 지방에 특히 지역구 두신 분들은 이제 지역구 관리하려고 거기에 친인척을 이제 뭐 고용을 하셨든지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김성태 의원도 삼선 의원이시니까 뭐 옛날부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은 국민을 우리 정치 기존 오랜 간행과 간섭을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국민의 정서에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자신들이 정치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오래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달라. 그거는 정말 옛날이었고 또 그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친인척 보잔지 채용이라든지 또 특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 상식선에서 이번에 정치개혁의 가장 중심에 이걸 세워가지고 예약안에 합의해서 이번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한테 아마 중징계를 내릴 모양이에요. 그죠? 예, 예.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도 좀 있죠. 그죠? 이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 저도 뭐 8천, 7천, 6천은 좀 멀다고는 생각하지만 동서나 매제나 이런 건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무슨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당에서도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꼭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되고 사회적 어떤 그런 논란의 대상의 인물들만 어떤 그런 판단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당 차원에서의 어떤 또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아직 당이 결정을 최종 못했죠. 근데도 나름대로 조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새누리당은 그냥 그만두게 했으니까 속 털자 이러면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 이런 정서를 감안한 그런 상식적인 아마 입장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면책 특권 얘기는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항상 이 새 국회가 구성이 되면 나오다가 이게 자동 폐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과거 군사 정권 맞습니다. 시절에 예. 사실상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또 헌법적 가치고 수단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분명히 과거의 그런 군사 독재 그런 비민주적인 어떤 행위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보편화되는 그런 시절은 분명히 이제 다 지나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 지난번 19대에서도 특히 야권이 반대를 했죠. 예. 야권에서 강력한 반발을 가졌었는데 야권의 인식 변화만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는 제대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능하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도 이제 일당이 이제 여소야대 이 정치적인 상황인데 야당이 또 이 사항을 거부하면 안 되죠.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가만히 있어봐.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한 8일 정도 남았죠. 한 달하고. 네, 한 달 8일. 김성태 의원께서도 도전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고위원. 글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사실상 당 안팎에서는 당을 한번 바꿔보라고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초선 시절부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당과 또 정권에 대한 이런 선수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정말 특히 이 당을 혁신하고 또 쇄신하고 또 당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전당대회가 그런 결기를 담아내는 큰 축제가 돼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당대회 이후에 그렇잖아도 지난번 4.13 총선의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 당내 갈등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신하는 그런 더 강단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판단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친박 비박이 뭐 본인들은 이제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파 없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다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냐? 예? 아니면 집단 지도체 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자, 2번 투표해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1번 투표해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친박들은 한 번만 투표해서 그냥 지금처럼이죠. 그러니까 집단성, 그러니까 최고 득점자가 당대표하고 나머지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런 부분이 뭐 조속으로 입장이 바뀌면은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어떤 이 정치적 쇄신과 이런 변화의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집단 지도 체제를 버리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가 맞다 그런 여건이다 했을 때는 또 그 입장을 가져가다가 지금 또 정치적인 상황이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를 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지난번 비대위가 집단 지도 체제를 걷어내고 단일 지도 체제의 어떤 입장을 정리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이 당의 독단과 전행을 막기 위해서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한 건데 그게 엄청난 또 당내 갈등과 과거의 문제점 속에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이걸 그냥 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어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대위의 결정은 더군다나 4.3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을 일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결기 어린 기구인데 이 기구의 결정을 뭐 어떤 계파적인 이해와 이익관계만 따지면서 이걸 조속으로 입장이 바뀌면은 비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그래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 비대위가 그런 그죠? 결정을 한 부분은 또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모바일 투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바일 투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투표율이나 흥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상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조했는데 이 젊은 층의 참여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전당대회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1인이 1표 이상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즉 한 사람이 한 표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딴 사람 모바일로 하다 보면 이거죠? 대리 투표의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기도 하고 또 보통 평등 선거에도 위배되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죠, 뭡니까? 그러니 이게 단점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 보완하면서 해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밀 선거, 우리가 보통 선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밀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 김성태 의원 뽑자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나오면 딴 사람도 그냥 뭐 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모바일 투표는 관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지역구 당협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한 25명이 모여가지고 핸드폰 다 꺼내놓고 이렇게 투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분명히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역선택이 됩니다, 이게. 상대 진짜 될 사람을 이렇게 되는데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돼야 될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무한하게 지고 이 낭인 신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뭐 분명한 사실은 그나마 새누리당이 지난번 4.3 총선 참패에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